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자산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법안의 필요성, 이 규제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호등을 건너는 법이 생겼다. 예. 이러면 그냥 새로운 법을 지키면 되는 건데 이런 사업적 영역에 있어서는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네. 하루아침에 바뀌었을 때에 이 사업의 모델을 아예 바꿔야 한다거나 뭐 사업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진다거나 하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법안에 좀 더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유의미한 법안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찬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시선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 모셔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법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법률 전문가를 당연히 모셨고요. 저희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이시죠. 진현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만한 법이 네. 미국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미국 법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국경을 넘나드는 화폐에 관련된 혁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어져 있는 법률이 좀 쓸모가 없을 때가 더 많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규제나 가이드들의 논의가 한창인 상황이고 네. 우리가 뭔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다들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진 변호사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름이 루미스 진리 브랜드라는 법이 이제 미국 상원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무슨 브랜드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사람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루미스 진리 브랜드 법안은 루미스 그리고 진리 브랜드라는 이제 미국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합쳐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래서 루미스라는 의원과 이제 진리브랜드 의원 2명이서 근데 이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을 대표하는 이제 의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이 다른 맞습니다. 당의 그 두 의원이 합쳐서 지금 힘을 합쳐서 법안을 발의한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루미스랑 진리 브랜드 상원 의원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루미스라는 분은 와이오밍주에서 하원 의원을 네.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굉장히 자유구역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크립토 친화적인 친화적인 분이고 그런 곳이죠. 또 진리 네. 브랜드는 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였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의원과 네. 블록체인의 친화적인 의원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통과가 될 때 영향력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책임금융혁신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죠. 번역하면 책임금융혁신법인데 이제 이름 그대로 아시다시피 금융혁신을 하자. 이제 코인 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을 혁신을 하자.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근데 단순하게 이제 혁신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책임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한 혁신을 하자. 이런 법안입니다. 이 주요 골자는 그런 것인데 네.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이름만 들어보면 책임의 소재를 좀 구분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어, 이제 6월 7일 날 발의된 법안이고요. 올해 6월 7일 날 발의된 법안이라서 얼마 되지 않았고 이 금융혁신법을 보면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이제 모든 법이 그렇다시피 정의 조항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조세에 관한 거, 세금에 관한 거, 증권에 관한 거, 그리고 상품, 투자자 보호, 결제 혁신,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고 은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 이제 관할의 문제 이런 법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가 어느 책임 기관이 이 가상자산을 담당할 것이냐를 좀 갈라놓은 그런 법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증권과 이제 상품 크게 두 가지가 이 법안에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예. 그러면은 이제 코인은 이 증권과 상품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를 결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안이고 또한 이 관할 책임의 소재가 누가 있냐, 누가 감독을 할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지도 감독을 할 것이냐에 관한 관할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SEC 같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모든 시중의 코인은 대부분 증권이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CFTC라고 하는 미국 상품거래 이 상품거래를 관할하는 곳에서는 60% 이상은 상품이다,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좀 시장의 이러한 논쟁에 약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 코인이 증권이냐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이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명확하게 이제 모두가 코인은 증권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상품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자산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코인이 도대체 어떤 법에 누가 관할이 되고 누구의 지도를 받고 어떻게 규제가 될 것인지를 알 수가 네. 있습니다. 같은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것이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면 거기에 대한 법률을 따르는 것이고 상품으로 분류되게 되면 이제 상품에 대한 법률을 따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내용이 이 법안에 지금 담겨 있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법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장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은 책임 증권 혁신이라고 제 3장에 네.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만약에 증권이라면은 어떻게 규율이 돼야 되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증권이라고 보면은 이게 관할이 SEC 관할이 되잖아요. 네. SEC가 이제 증권을 관할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상품을 관할하는 CFTC로 넘어갈 여지는 없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나누자면은 코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증권과 많이 연동시켜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증권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권성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법안에서는 부수자산이라는 세 번째 영역을 네. 새로 만들어서 코인을 그쪽에 많이 넣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크립토 중에서도 증권형을 지정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증권형이 아닌 게 있고 부수 자산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3의 기타 자산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SEC라든지 뭐 CFTC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 증권 거래와 상품 거래를 모두 이제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증권성을 가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증권성을 가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코인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물을 이제 법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분류가 되면은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이자 분류가 되면은 그에 맞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으로 규제가 되고 판명이 된다면은 예. 증권으로 기존의 증권 시장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그 같은. 장벽이 높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에게 일정한 공시 의무를 부담받게 되고 예. 내부자 거래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증권 지금 코인 마켓에서는 증권으로 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증권으로 만약에 증권형이 있다라고 증권성이 입증되면은 어떠한 의무가 부과가 됩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증권법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자본시장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무들, 사업자가 하게 되는 의무들, 예를 들면은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SEC, 미국에서는 SEC,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네, 금융감독원의
이제 알리고 증권 신고서 제출해야 되죠. 그렇죠. 엄청 많죠. 그렇죠. 네. 증권 신고서가 프린트를 해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네. 그거를 다 작성을 해야 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신고서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그냥 회사가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니죠. 외부 기관의 컨펌도 받아야 되고 공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데서 맞습니다. 또 돈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맞습니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시간과 돈도 많이 들고 규제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사실상 증권의 일종, 주식의 일종으로 판명이 나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반기 보고서도 내야 되고 분기 보고서도 그렇죠. 내야 되고 공시 뭐 의무들. 금감원에 공시도 그쵸? 해야 되고 네. 이런 의무가 엄청 부과가 되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SEC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두 개는 증권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지금 증권형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요거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규제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코인들은 그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특성 때문에 아니면 다른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면은 이거를 같이 분류하지 않고 제3의 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인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증권으로 분류할 때 네 가지 특성을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 네 가지 특성을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미국에서는 증권법상에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투자계약 증권은 미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된 이제 개념이고 네. 미국에서는 하위 테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네. 하위 테스트라는 미국의 판례,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법리인데 총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고 네 가지 기준을 놓고 어느 정도로 특정 상품이나 증권 아니면 코인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할수록 증권이다, 투자계약 증권이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단순한 상품이다, 물건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투자 계약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에 입증이 되면 그거는 이제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어. 하위 테스트에는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 두 번째는 공동 사업에 투자할 것, 세 번째는 투자로 인한 수익의 기대를 할 것, 어.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수익의 원천이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것. 어.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뭐 오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토시라는 이제 익명의 예. 가상 인물일 수도 있고 누구 밝혀지지 않은 그 네, 인물이 개발자. 그렇죠. 예. 운영이 되는데 어떤 중간에 어떤 센트럴라이즈드 된 주체가 없죠. 주체가 없으니까 네. 그 어떤 주체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탈중앙화 되었고 하나의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격을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이거는 규제할 필요도 없고 증권으로 보게 되지도 않는 거죠. 두 번째 조항, 즉 어떠한 공동의 목적의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그 부분이 이제 들어맞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가지 기준 중에서 두 번째랑 네 번째 기준 공동 사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자 코인을 발행한 사람과 투자자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광고도 하고 이제 금전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느냐 그 기준과 네 번째 기준 그 수익의 원천 이 코인의 가격이 그 코인 발행자의 어떠한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이제 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가 그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충분하게 탈중앙화 되었기 때문이다. 탈중앙성이 있는 코인이라면은 증권성이 없다고 봐도 된다. 맞습니다. 라는 그러네.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증권성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코인 플랫폼, 코인 네트워크의 흥망성쇠가 다 결정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리플이 지금 소송전을 SEC 미국 증권거래소랑 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플이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SEC는 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리플은 회사의 이름이고 리플에서 발행한 코인의 이름이 XRP라는 SRP. 예. 코인인데 이제 리플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XRP라는 코인을 2012년에 발행을 하고 네. 판매를 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막대한 이제 투자금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2018년 5월달에 여러 투자자들이 가격이 이게 계속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등락이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 가격을 낮은 가격에 이제 구매를 한 사람들은 수익을 보았을 거고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XRP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단 소송을 2018년에 처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규제기관 국가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SEC가 2020년 12월 달에 리플사 그리고 리플의 대표이사 그리고 파운더 창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SEC가 리플을 그 XRP를 운영하는 리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이나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뭘 가지고 소송을 건 겁니까? 이제 SEC가 증권을 관할하는 규제기관이다 보니까 네. 원래는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코인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한테 알리고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허락을 받지 않았다. 네, 지금 화면에 어떤 내용인지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SEC랑 리플이랑 첨예하게 소송이 붙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이상 끌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끌고 있는지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네. 이제 모든 소송이 단번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단번에 끝낼 수 있었으면은 이런 분쟁이 일어날지도 않았고 분쟁이 이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증권이고 SEC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리플의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 기존의 증권과는 다른 면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존의 증권과 동일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법기관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기관 이 통제 이제 법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플이라는 것이 투자자들이 뭔가 수익을 기대하고 구매를 하거나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SEC 입장이고 리플 입장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리플은 이제 코인에 관해서 명확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는 법안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처음에는 발행을 하고 판매를 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SEC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게 불거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계약이 없었다. 우리는 단순하게 코인을 발행한 것뿐이고 이거는 어떤 투자자와 회사 간의 뭐 주식을 나눠주는 그런 계약이 아니다. 리플 회사의 주식은 투자자들이 따로 있겠죠. 근데 리플에서 발행한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리와는 전혀 다른 권리를 가지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계약을 하지 않았다. 투자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게 하나의 쟁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쟁점이 또 있습니다. XRP 사면 너네가 이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XRP를 팔지 않았다는 건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구체적으로 뭐 내세우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2020년에 12월에 첫 리플 소송이 제기가 된 거고 예. 규제기관에서 이렇게 소송을 걸게 되다 보면은 그 사업가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020년 12월 28일 일주일 바로 뒤에 XRP를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합니다. 아, 상패를 했습니까? 상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리플사 측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갑자기 이런 게 어딨냐. 여태까지 코인에 관한 법률도 하나도 없고 법 제도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걸 따르고 판매를 했을 텐데 이제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가이드도 안 줘놓고 고지도 없이 네. 음. 네. 이렇게 규율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2021년 3월 3일에 리플사 CEO가 이제 법원에 미국 법원에 페어 노티스라고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뭐 한 2, 3년 끌었는데 그렇죠. 마무리가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사실 최근에 좀 조금 듭니다. 변화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예, 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1년 4월 달에는 또 한번 헤스터 피어스라고 미국의 SEC의 그 지금 게리 겐슬러 전 임자 그 전에 하던 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헤스터 피어스라는 위원장이 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자라고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 사업자들은 3년 동안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지금 루미스 진리 브랜드 법안으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고요. 예. 그 이후에는 2021년 10월 달로 가면은 이 전문가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라고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을 내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2022년 2월 달에는 또 한 번 이번에는 갑자기 제3의 집단이 나서서 우리도 이 소송에 참가하겠다. 우리가 전문가들이니까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되는 거는 서머리 저지먼트라고 약식 판결입니다. 네. 정식 판결이 아니고 약식으로 진행한다 판결을. 네. 이게 왜 서머리 저지먼트고 약식 판결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분쟁은 없습니다. 해석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리플사 측도 우리가 몇 년도에 리플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을 하고 이런 예. 거를 다 우리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게 리플에 발행한 XRP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해석, 증권이냐 해석을 해달라. 양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법원의 판결을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사실 뭐 판매를 했고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이거 자체는 기록이 다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과거에 리플이 초창기부터 국민 코인으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플이 왜 하필 SEC에 타겟이 됐는지 다른 코인도 무수히 많긴 한데 뭘 잘못했길래 문제를 삼았는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플이 SEC가 좀 트집 잡을 만한 점이 있었어요?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리플사의 기술인 거죠. 기술이요? 예. 네. 이제 리플의 XRP, 리플 회사는 이제 송금 솔루션이죠. 글로벌 송금 솔루션을 우리가 구축을 하겠다. 전 세계에 구축을 하고 각 전 세계에 있는 은행과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스위프트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술 제공을 하겠다라는 회사이고 거기에 안에 쓰이는 이제 그 토큰으로 XRP를 발행을 하게 된 거니까 네.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혁신적이라고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잖아요. 굉장히 네. 까다롭고 어렵죠. 시간도 들고. 시간도 네.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중간자들이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수수료가 이런 거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리플의 입장이니까 거기에서 발행한 XRP가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코인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7번째로 높으니까 전 세계에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는 겁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타깃이 되기도 좀 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리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지도 사실 모르셨을 것 같고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는 정도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 정도부터 이제 리플 투자자들이 자기가 손실을 입은 거에 대한 소송을 시작을 했고 그걸 보다가 SEC가 이게 뭐냐 해갖고 이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쟁점이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네. 보겠다라면서 소송을 건 거잖아요. 거기서 증권성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증권이 되면은 뭐 막대한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찬반 논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면은 이 리플사에서는 변호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SEC 의장도 전- 있었던 것, 그쵸, 전 전 의장도 의장.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증권성을 판단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그 리플이 본인들은 우리는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주장들도 좀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리플의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리플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 예. 설령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SEC가 뭐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고 예. 이걸 갑자기 규제하는 게 말이 되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사전에 이거는 고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에는 이제 공정한 고지 원칙이라고 판례법, 미국은 판례법이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만들어낸 법리인데 규제기관에서 특정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걸 잘못했으면은 이거를 처벌하면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미리 규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에 어떤 예를 들면은 3개월간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규제를 한 다음에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그런 절차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뜬금없이 뭔가 불법으로 규정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이제 공정고지. 공정고지라는 게 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리플에서는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2018년이면은 사실 잘 아실 것 같은데 교수님은 네. 리플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 이제 시장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SEC가 나섰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뭔가 사람들의 뭐 풍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2018년에 그렇게 규제가 소송도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의 가격도 등락이 엄청 심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규제를 하겠다 아니면은 이건 증권이 아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오고 왔으니까. 특히 2018년에는 이제 SEC 우리나라로 말하면 증권 금융위 거기에 이제 기업금융국장인 윌리엄 힌맨이라는 분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충분하게 탈중앙화되었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 2018년에요. 네, 상당히 일찍 뭐랄까 진보적인 발언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리플은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앙화되어 거기서 좀 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사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어, 왜 이더리움은 특히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탈릭 있고 근데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더리움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예. 재단인데 예. 이더리움은 그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리플 우리가 게다가 미국 회사인데 네. 미국 회사고 엄청 기술도 엄청 뛰어난 회사.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만 이러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된 거니까 리플사 입장에서는 이더리움하고 리플하고 다를 바 없다. 똑같은 코인이고 똑같이 이제 ICO를 했고 그러니까 왜 이더리움은 가만히 냅두고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리플은 크게 다른 것도 없는데 우리만 차별 취급하냐 이런 논리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과 리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SEC 측에서는 조금 투자자 보호, 국가기관이니까 좀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관할, 본인들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잘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이니까 증권으로 분류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리플사 측에서는 이런 기술 혁신을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증권으로 규제하다 보면은 기술 혁신이 안 된다. 이걸 자유롭게 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리플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계약이 없었다라도 있지만 또 절차상의 위협도 있었고 또한 그런 것도 있죠. 이전에 2018년도에는 기업금융국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코인들도 증권이 아니지 않나. 똑같은 코인인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인인데 이걸 왜 차별 취급을 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걸 그렇죠. 가지고 하나는 보호를 해주고 하나는 소송을 하고 이러면 안 형태가 되죠. 같다면, 그쵸. 유사하다면.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어. SEC 입장에서는 아니다. 두 개는 다르다. 다르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요? 그 리플은 그러면 아까 이제 송금을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SEC가 보는 리플, XRP는 뭐가 좀 특징이 좀 다른 게 있나요? 거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꼬투리 잡을 만한 그런 성격이 있어 보여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특히 가장 큰 거는 이더리움 재단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식 회사로 이제 법인 설립이 된 거고 예. 거기에서 ICO를 하면서 판매를 했는데 예. 그 충분하게 탈중앙화가 되지 않았다. 그 뜻은 뭐냐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가 됐고 안 됐고의 차이는 한 명의 어떤 회사가 그 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그거를 가장 많이 보는 겁니다. 똑같은 코인이라 기술을 똑같고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면 규제를 안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충분하게 탈중앙화가 되었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리플은 충분하게 탈중앙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 사실 리플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비탈리 부테린이라는 그 개발자, 네. 창조주께서 이제 말을 한마디 하면 그 시세가 변동하는 게 보일 정도인데 그거는 또 뭐 탈중앙화가 됐다,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작동 방식 차원에서 좀 다르긴 하잖아요. 네, 그죠? 이더리움에서 실제로 코인이 그 어떻게 사람들이 얼마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 무언가 누군가들이 이제 이제 POW 시절에는 이 자신들의 어떤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서 누구든지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코인이 분산된 정도도 탈중앙화되어 있었고, 맞습니다. 이런 좀 포인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POS로 좀 전환이 됐잖아요. POS는 참여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특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중앙화된 형태라고도 사람들이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POW에서 POS로 전환하면서 이더리움이 이제는 그러면 중앙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고? 맞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머지가 네.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러면은 POS로 전환이 되면은 그럼 규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도 많은 궁금점이잖아요. 예. 네. 거기에서 POS라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거버넌스의 유틸리티도 있지 않습니까? 거버넌스의 유틸리티 다 영어라서 한번 그러니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 이더리움을 맡겨 놓으면 맡겨놓으면.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도 이더리움 하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 갖고 있는데 예.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거를 일단 모아가지고 32개 이더리움을 모으면은 이제 밸리데이터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걸로 밸리데이터로 인해서 어떤 보상으로. 보상으로 네. 받을 수도 있고 뭐 의결권에 참여를 할 그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충분하게 탈중앙화가 되지 않고 이더리움을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중앙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중앙화가 되면은 규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가 밸리데이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에 또 위치하고 있으면은 또 이거는 그러면은 미국 SEC 입장에서는 이걸 규제하고 싶겠죠. 이것 봐라, 네. 권력적으로 모이고 있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네.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사실 그거 평가. 종전에는 SEC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이제 채굴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지금 당장 뭐 이거를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유사한 질문을 어떤 대표님께서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저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비탈릭 부테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리플 소송을 보고 있을 텐데 증권성을 띠도록 놔둘 리 없다. 약간 이제 이런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증권성을 떼지 않도록 가져갈 것이지 이게 증권입니다라고 손들고 들어갈 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답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지켜보고 싶은 게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단어를 쓴 이상 거기서는 좀 집중의 요소가 있다. SEC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도 되고, 자 SEC 얘기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갈 텐데 SEC가 관할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관할하는 것, 요거의 차이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SEC의 이제 밖으로 그늘 밖으로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 차이도 한번 짚어야 SEC랑 소송하는 게 왜 무서운지 알 것 같은데. 네, CFTC는 좀 더 만만한가요? 소위 말해서. 맞습니다. SEC와 CFTC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SEC는 1934년에 이제 출발이 돼가지고 지금 88년 정도 운영이 된 기관이고 이제 2022년 기준으로 4,80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있고 큰 기관이군요. 엄청 큰 기관이죠. 네. 그리고 반대로 CFTC는 1975년에 시작을 해서 여기도 오래된 역사가 깊은 기관인데 57년 정도가 됐고 다만 직원의 규모가 677명입니다. 그러면은 총 7배 차이가 나는 규모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떤 자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직원 인력이라든지 예. 규제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거의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렇게 그런- 되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예. SE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가 있을 거고 CFTC 입장에서는 이제 인력도 적기도 하고 모든 거를 다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주는 규제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관할이 리플 또는 다른 코인의 관할이 SEC가 되냐 CFTC가 되냐는 규제를 많이 받게 되냐 적게 받게 되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 이제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SEC랑 CFTC랑 척을 지고 있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아닌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금융에 관한 규제를 다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 그리고 CFTC 두 가지 기관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SEC는 증권을 규율할게, CFTC는 우리는 증권이 아닌 다른 상품을 규율할게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SEC 산하의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면 사실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일일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들고요. 네. 실제로 그 미국 같은 곳에서는 SEC의 관할 밖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뭐랄까 형태를 바꾼다든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예. 그 진리브랜드 법안, 루미스 진리브랜드 법안이 그 관할을 결정하게 되는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연관이 있군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가 이 법안이 통과되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리플 소송의 결과도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고 앞으로의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수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보통 많이 수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 시장에 큰 물결이 칠 수도 있겠고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형태와 관할 기관을 정하는 이 미국 루미스 진리브랜드 법안이 발의는 된 상태인데 통과는 아직 안 된 거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통과 시한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보통 법안이 통과되는 거는 한 번에 이제 의안 상정을 하고 바로 의결이 들어가서 통과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제 미국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들도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계의 의견, 그다음에 투자자의 입장을 다 수렴을 한 다음에 오랜 기간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걸릴 수 있다. 다만 이 코인과 관련된 규제는 지금 빠르게 제도화를 해서 이 혁신과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것이 또 미국에서 보면은 더 이제 국가적 이익이니까 예. 빠르게 통과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 루미스 진리브랜드 법안을 보면 제가 이제 정확히 뭐가 담겨 있는지는 확인을 또 해봐야겠지만 리플 소송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리플 소송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상품이냐, 예, 증권이냐, 네. 부수자산이냐. 증권이냐. 사실 리플 소송의 결과도 이거는 변론인데 리플 소송이 누가 이기느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크게 멀리 보면은 음,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이 코인 시장을 미국의 가장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법이 보통 투자자분들이 법이 생기면은 코인 가격이 내려가니까 규제가 내려가니까 법이 예. 안 좋다, 법 통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소송이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 장치나 제도화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예. 오히려 법안이 빨리 통과되고 명확하게 돼야 이제 코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사업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법안의 내용이 증권과 그 다음에 상품 그 사이에 코인. 근데 이게 코인이 제가 봤을 때는 증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법안이 그걸 전제로 하고 낸 법안이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헤스터 피어스가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3년 유예 유예기간. 그것도 예. 비슷합니다. 증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SEC를 무시할 수는 없고 준비 시간을 주자. 준비 시간을 주자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이 이제 증권에 가깝다. 그래요. 증권 규제를 조금 받게 될 거고 다만 이제 충분한 몇 년간의 이제 공시 의무라든지 이런 걸 다 지키게 되면은 CFTC 관할로 넘어가 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규제를 하게 되겠죠. 아, 몇 차례 공시의 의무를 수행을 하고 나면은 이게 SEC 더. 관할이었다가도 옮겨가게 상품거래위원회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군요. 그렇죠. 이게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보겠다. 통제를 좀 풀어주겠다. 맞습니다. 이런 저는 이게 얘기로. 중앙성도 처음에 사업을 일으켜야 할 때는 중앙성이 좀 강할 수 있지만 그쵸. 향후에는 철학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탈중앙화를 충분히 갖추게 되면 또 이것이 SEC 관할이었다가 넘어갈 수도 있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송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 리플 소송의 판결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단기적으로 등락은 있을 수 있는데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좋은 거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래서 투자자들도 그런 이제 어느 정도 탈중화가 되고 어떤 의견을 내는지에 따라서 규제가 바뀌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냐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리플 이 난리가 벌어진 것도 결국에는 처음 시작은 이제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피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 한국도 요즘에 보면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테라루나 사건도 그랬고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이 투자자들이 자신들 피해를 호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칼을 좀 빼들지 않겠느냐 이런 좀 두려움들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기운들을 좀 느끼시나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 테라루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가 들어가고 금융이나 금감원 모두 국가 전체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규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있는데 이 입법기관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업계의 목소리 그리고 업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의 목소리라고 하면은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거를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감독을 안 하냐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에 나는 그런 불만보다는 우리가 정당하게 이 우리나라의 혁신 블록체인 기술 사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선 그쪽으로 이익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규제를 좀 완화시켜 달라라는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가에서도 충분하게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최대한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그렇고 목소리를 많이 크게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실 지금 블록체인 산업, 그러니까 가상자산 산업을 금융의 한 파트로 생각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금융시장의 주류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법을 좀 제발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말하고 있던 리플 소송 이런데 이제 대리인들이 거물급들, 금융시장의 초거물급들이 지금 붙어 있는 형국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보니까 SEC 위원장들끼리 지금 그쵸? 서로 얼굴이 네. 돼서 리플이라는 가상자산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맨날 이렇게 SEC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고 항상 나오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메리조 화이트 예전에 제가 이제 경제 관련된 프로그램 많이 할 때 맨날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한번 잠깐 짚어보죠. 이제 메리 조 화이트라는 이제 과거에 SEC 위원장을 하셨던 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SEC의 이제 위원장을 하셨었고 네. 그 다음 임기 때는 지금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2021년부터 SEC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메리 조 화이트도 변호사니까 이 위원장 임기를 끝내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로펌에 변호인으로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을 대변하는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리플의 2021년에 이제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예. 리플을 변호하고 있는 입장. 어떻게 보면 SEC의 위원장들끼리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금융위원장 두 분이서 지금 전직과 소송을 하고 현직이, 있다. 라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리플이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어요. 이 SEC 위원장들끼리 대리전 양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리플의 그 소송 사이즈가 이 정도까지 갈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고요. 네. 이제 코인 시장이 이만큼 컸구나, 이만큼 크게 규모가 이 정도로 컸구나, 영향력이 많이 생겼구나. 영향력이 네. 많이 생겼구나라고 새삼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쵸.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최근에 한 9월 3주차 들어서 이제 리플이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시세적으로 봤을 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보니까 이제 이 소송 관련된 내용이 조금 담겨 있던데. 네, 이게 저 개인적인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의견과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충분히 많으니까 이게 서로 의견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 리플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가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예. 그 변호사들이 이제 글을 이제 트위터나 여러 가지 SNS에서 글을 쓰는데 그분들도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이제 의견을 낼 텐데 이제 리플 소송이 이길 것 같다, 리플이 이길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많이 내다 보니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친 블록체인 변호사분들께서 리플의 승소 가능성을 좀 예상하는, 높게 보는 네. 뭐 트윗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세를 타고 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소송이 마무리돼 가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서머리 저지먼트가 약식 나온다고 판결? 네. 이제 네. 나오고 아, 되어 그래요? 있고 이제 약식 판결에 대한 그 이후의 절차도 계속 진행될 텐데 최종 리플 판결은 2023년 초반에 나올 것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 상반기에 네. 그러니까 뭐 한 반년 정도 조금 더 남았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이제 변호사님 개인 입장 뭐 미국 변호사로서 참여하고 계시진 않으시지만 리플이 좀 우세합니까? 아니면 SEC 입장이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네, 말씀. 그런 개인 의견이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이제 2023년에 판결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약식 판결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조금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식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어느 정도의 그 분위기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최종 판결을 할 것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코인의 급등락이 있을 거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 결론은 저는 조금 증권 이 아까 법안 그 루미스 질리브랜드 법안이 코인도 증권은 아니지만 증권에 부수하는 자산이지만 증권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도 비슷하게 입법자들도 변호사들이 많고 이제 사법기관인 이제 법원도 변호사들이 많을 텐데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리플이 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코인으로 이게 증권이다라고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루미스 질리브랜드 법안과 같은 법안들이 또 통과가 되면 뭐 이해기간이라든지 이제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작동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삼권 분립처럼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에 관한 입법기관에서 아무런 코인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행정기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증권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또 다른 기관에 견제를 하죠. 사법기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겠다.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근데 갑자기 입법기관이 거기서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법률로 중지하는 거죠, 지금. 법률로 소송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통과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SEC에 관할이 아니니까 너희가 관여할 게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이 판결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하 판결이 나올 수가 있고요. 각하 판결이라고 하면은 이 소송이 진행될 필요가 없다. 이미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법대로 이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 새로운 법안이 이 질리브랜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앞서 시작됐던 이 리플 소송이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것도 소급 적용도 진정 소급 위법과 부진정 소급 위법.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운데. 어려운 예. 내용인데 이제 과거에 이미 끝난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게 이제 진정 소급 위법인데 그렇게 되는 건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법이 없었는데 법이 없었는 행위를 가지고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우리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과거에 너가 했던 행위가 불법이야라고 하면서 처벌하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어떤 사건이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위법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법이 없었으나 우리가 법을 중간에 만들면은 그거는 적용할 수가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현재 진행 중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은 코인이 계속 발행이 되고 있고 한쪽 리플에서는 이미 과거에 다 끝난 행위다. 더 이상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 이제 뭐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거래가 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과거에 맡겼다. 그렇죠. 예. 과거에 네. 끝났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규제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코인이 계속 거래소에서 규제되고 있으니까 법을 만들면은 적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가능을 한 거죠. 확실한 거는 이제 어느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것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겠다. 네. 코인 시장에 뭔가 그 하나의 장막처럼 뭔가 계속 껴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그 말씀하신 약식 판결에 대한 결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합의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 SEC가 관할하는 증권 관련해서 SEC가 어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혐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소송이 제기가 된 그렇겠죠. 거고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회사가 됐든 상대방은 보통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혐의를 인정을 하거나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대부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 소송의 판결을 받으면서까지 뭐 비용도 그렇고 인력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끼리 합의를 봐서 너가 잘못한 거 인정했으니까 합의를 하자라는 게 보통 대부분인데 이번 리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리플 회사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서로 지금 전혀 합의를 볼 의향은 조금 없는 것 같고 다만 아 그래요? 이제 소송이 그래서 이번 썸머리 저지먼트가 중요한 게 법원의 사법기관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우세한지가 판결이 날 거고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합의를 제의를 하겠죠. 아. 그럼 합의로 판결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끝나는 것보다는 여기서 나온 걸 토대로 한 번 더 이제
화해나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상 SEC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건 개인적인 변호사로서의 네. 생각은 증권성 여부에 증권성 대해서는? 표지가 충분히 있다. 있다. 있을 수 있다. 있을 그러니까 수 이 지금 개인 의견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시장에는 리플이 증권성을 갖고 있다라는 판결이 날 경우에는 엄청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급등락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증권이다라는 판결을 하면은 그렇겠죠. 이제 뭐 급등락이 있을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규제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토큰이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SEC가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를 상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킨 코인만 거래를 시키고 나머지는 일단은 상장 폐지를 해라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코인을 내가 발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규제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자유롭게 코인은 발행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개인 간의 거래니까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코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거 조금 불안한 거 아니냐, 규제가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장기적으로는 조성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여기서는 혁신과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야 돼서 어려운 건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 제도가 빠르게 통과가 되고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발의된 루미스 질리브랜드 법안부터 지금 진행 중인 2년짜리 소송, 네, 리플 소송까지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이신 진현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신가요? 네, 많이 첫 방송. 긴장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어쩌셨습니까?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예. 이제 제가 변호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전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큰 혁신 그리고 시장에서 큰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제 금융 혁신이죠. 코인 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과 이제 혁신? 기업 혁신을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제가 이렇게 설명도 하면서 기여하시고 기여를 계신 하는 게 거죠. 네. 조금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모시게 되면은 관련 법안 얘기도 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수 법률사무소 디센트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미국 법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또 기회가 나는 대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